한 주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석 땡땡땡을 잡아라. 세 글자네요.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세 글자로 해놓으셔가지고 메르스를 잡아라 이게 아닌가? 근데 메르스 하면 의리 아닌데. 네. 힌트로 뭐 세 글자 메르스도 역시 잡아야겠죠. 예. 서울시가 일단은 5가지를 잡겠다라고 했는데요. 범위가 그렇군요. 넓습니다. 예. 안전, 교통, 편의, 물가, 나눔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의 종합 대책을 땡땡을 잡아라 이러셔야죠. 제 힌트를 너무 예. 좀 과하게 세 글자로 드렸네요. 예. 자, 메르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이고요. 예. 21일부터 27일 이때는 이제 좀 함축적으로 소방 안전 풍수해 그리고 교통, 의료, 물가 5개 대책반을 따로 운영을 해서 잡겠다고 하고요. 이를 총괄 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메르스에 대한 그런 특별 대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지는 대책 중에서 바로 하나가 추석 연휴 전에 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대책인데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으로 건축물 재난 관련해서 SNS 한라인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문서나 이런 식으로 뭔가 보고 체계가 되면 딜레이가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SNS를 통해서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이런 게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그 생활 밀착형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예.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대중교통 막차 연장한다는 것, 그리고 추석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메르스 그 접촉자들 예. 관리하는 거 서울시가 굉장히 발빠르게 강력하게 하고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8일에 이 메르스 확진자가 3년 만에 나온 거죠. 예.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 접촉한 사람들, 밀착 접촉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랬어요? 10명까지는 현재까지 음성 판정이 나왔고 예. 나머지 1명도 1차에서는 음성 판정이고 2차까지 되면은 이제 접촉자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확진이 없는 게 되는 건데요. 예. 서울시 격리 접촉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자치구 감염병 조사관이 있습니다. 예. 이 조사관을 둬서 1대1로 집중 마크하겠다고 지금 하고요. 이 격리 접촉자에는 그 밀착 접촉자가 아닌 분들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일반적인 접촉자도 420명 넘게 예.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예. 확진자가 이제 밀접 접촉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격리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예. 건강 체크를 하고요. 지역사회에 추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은 또 눈에 띄는 거 바로 그 건축공사장 붕괴 사고 예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동작구 상도동에서 건축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추석 연휴 전에 재건축같이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SNS를 통해서 한라인을 구축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예. 그 밖에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추석 연휴 때 보통 이제 막차 이용하시는 분들 몇 시까지 막차일까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막차 연장 운행이 24일, 25일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새벽 2시까지 운행이 되는데 이 새벽 2시 기준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종점에 도착하는 게 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버스는 차고지 출발하는 기준이 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출발 기준과 종점 기준이 다르다는 거 예. 참고하셔야겠고요. 막차 연장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경유하는 차니까 그 외의 버스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당직 응급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운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자, 더 이상은 안 봐준다. 예. 입니다. 이건 뭐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택시 승차 거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와의 전쟁에 나선 건데요. 예. 기존에는 이 자치구에서 이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서울시가 전부 회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한다는 건데요. 자치구마다서 이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분율이 각각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해서 처분율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그동안 대처했던 것을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해부터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좀 달라졌습니까? 저는 여전히 승차 거부를 당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외모 잠시 때문에 후에
잠시 후에 제가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승차 거부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은 현장 단속 기준입니다. 현장 단속에 대한 처분을 서울시가 이제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평균 50%대였던 처분율이 87%로 늘어났다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현장 단속이 아니라 민원 접수에 따른 것은 자치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11%의 처분율에 불과했고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 서울시가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도표는 택시 승차 거부 3진 아웃제인데요. 운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의 각각 처벌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 과태료 20만 원, 2회 때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회 때 이게 3진 아웃이죠. 자격을 취소시키고 과태료 60만 원. 운전자 기준이고요. 뭐 법인 택시 회사의 경우에는 조금씩 차등을 둬서 비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당했던 사례는 보면은 민원 신고 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것도 회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좀 달라지겠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거 승차 거부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렇죠. 요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승차 거부 사례, 택시 승차가 거부되는 사례는요.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서 행선지를 묻고 승차를 거부하면 이거는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빈차 표시를 끄고 예약 표시를 켜고서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것도 요걸 당했어요. 요걸. 그러시군요. 승차 거부에 해당됩니다. 민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택시 호출에 응하고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거,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에 변경됐을 때 못 간다고 하는 거. 맞아요. 뭐 여의도 가겠습니다 했다가 아니요, 저 신길동 갈래요 하면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려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차 가능한 골목인데도 승객을 저희 못 들어갑니다. 골목길이라 좁아서 안 돼요라는 승차 거부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승차 거부가 아닌 거 보자고요. 네, 이제 승객들이 지켜야 될 경우인데요. 서울 면허 택시가 다른 지역으로 운행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 승차 거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광명시나 위례신도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갑시다 했을 때는 승차를 해줘야 됩니다.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에서 차로를 막고 이렇게 택시를 잡는 거는 승차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 분들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승객이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경우도 승차 거부 할 수 있고요. 승객이 운전자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에도 승차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새치기에도 승차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대 시간에 1시간 이내에서 차고지에 입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승차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네, 세 번째 키워드는 500억 원은 우리의 것. 누구한테 준다는 건가요? 청년들한테 준다. 그렇군요. 자, 청년들에게 이제 주는 예산인데요. 서울시가 어떤 것들을 하기로 했냐면요. 청년에 대해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3월이고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500억.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하고 서울 청년의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5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건 청년의회입니다. 집행하는 건 청년청이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것을 뭐 공론화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해서 편성을 하고요. 청년수당 기억하시죠?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을 하면 시가 이를 수용을 해서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책 발굴부터 모든 과정이 청년들의 공론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이게 선심성 정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훈련을 하고 또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을 배울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질 수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일석사조의 이런 행정 칭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